새벽 5시, 부산 어느 아파트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아나는 오늘도 세 남자의 밥을 짓고 있었어요. 첫째는 34시예요.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겨우 한숨 돌렸는데 결혼은 생각도 안 하죠. 둘째는 29. 대기업 서류만 쓰다가 또 탈락 문자를 받았어요.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남편은 68. 8년 전에 정년퇴직했는데 아직도 현장에 나가요. 허리가 아픈 건 아나만 알고 있어요. 밥솥 뚜껑을 열면서 아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집만 이러는 걸까? 그런데요,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부모가 같은 새벽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나의 아침은 늘 같았어요. 밥을 차리고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수저를 놓고. 34살 첫째 민수는 7시 반에 나와요. 공무원이니까 출근은 해요.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아나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밥을 먹는 동안 눈이 어딘가 멀리 가 있다는 걸. 34, 지방직 9급, 월급 220만 원. 주변에서는 그래도 공무원이면 됐지 하는데 민수의 눈에는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민수야, 이번에 이모가 아는 분 딸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 220 받아. 전세금은커녕 보증금도 못 모아. 만나서 뭐? 뭘 해줄 수 있는데? 방문이 닫혔어요. 아나는 그 소리가 참 익숙했어요. 29 둘째 준호는 10시쯤 나와요. 면접이 있는 날은 일찍 일어나는데 요즘은 면접 연락이 없어요. 대기업, 공기업, 유명 중견기업. 준호의 서류함에는 그 이름들만 있었어요. 준호야, 꼭 대기업이어야 하냐? 요즘 중소기업도 괜찮은데 많다던데. 준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엄마가 뭘 알아. 중소기업 가면 평생 거기야. 이직률이 12%도 안 돼. 한 번 가면 못 나와. 아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11시, 남편 상철 씨가 나갔어요. 허리보호대를 차고 안전화끈을 묶는 뒷모습. 68이에요. 8년 전에 퇴직했지만 두 아들 밥값, 보험료, 관리비. 누군가는 벌어야 하니까요. 오늘은 좀 쉬지. 아나가 말하면 상철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 몸은 아직 멀쩡해. 거짓말인 거 아나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파스값만 8만 원이 넘었거든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아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불에 데인 것도 모르고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때는 아니랬는데. 아나와 상철 씨가 결혼한 건 1985년이었어요. 상철 씨는 고졸이었고 아나도 고졸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됐어요. 공장에 들어가면 월급이 나왔고 월급을 모으면 집이 생겼고 마음만 맞으면 학고방 사글세에서 시작해도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됐어요. 진짜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학 나와도 부족해요. 유학을 다녀와야 하고 영어는 기본이고 인턴도 이름 있는 데서 해야 하고 장가를 보내려면 적어도 2억, 3억은 부모가 보태야 한다고 하죠. 아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어요. 상철 씨도 알고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같은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했어요. 잔소리. 이력서 넣었냐? 소개팅 나가봐라. 좀 움직여라. 아나는 몰랐어요. 그 말들이 아들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사랑으로 한 말이 왜 매번 싸움이 되는지. 저녁 식탁. 네 사람이 앉아있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TV 소리만 거실을 채웠어요. 한 지붕 아래 4명. 그런데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나의 잔소리.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아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게으른 엄마도 아니고 무관심한 엄마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걱정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들들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력서 넣었냐? 아나는 걱정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민수 귀에는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로 들리거든요. 중소기업이라도 넣어봐라.
아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준호 귀에는 네 꿈은 별로고 아무데나 가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수많은 부모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2024년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전체의 54.4%에 달해요. 30대 초반만 봐도 절반이 넘는 53.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비율은 10년 새 7% 이상 올랐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아나처럼 성인 자녀와 한 지붕 아래서 매일 부딪히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힘의 형태는 거의 다 똑같아요. 잔소리, 그리고 침묵, 그리고 또 잔소리, 그리고 더 깊은 침묵. 이 악순환에는 이름이 있어요. 1966년 심리학자 잭 브림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 있는데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해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람은 자기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그 자유를 되찾으려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요. 공부해라 하면 책을 덮고 싶어지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하면 더 만나고 싶어지고, 이력서 넣어라 하면 노트북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항이 아니에요. 게으름도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자기 보호 시스템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나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이 안 움직이니까 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더 말을 하면 아들은 더 안 움직이고, 더 안 움직이면 아나는 더 불안해지고, 잔소리가 잔소리를 낳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아나의 잔소리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거든요. 아나가 잔소리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아나도 알아요. 아들들이 처한 현실이 자기 때와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2억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대기업 자리를 구해줄 수도 없고, 아들 대신 면접을 볼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불안 표출이라고 해요. 잔소리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불안의 언어였어요. 아나의 입에서 나온 건 이력서 넣었냐 였지만, 아나의 마음속에 있던 건 나는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다 였어요. 그럼 왜 잔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냥 귀찮아서? 반항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기엔 훨씬 깊은 원리가 있어요. 1985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디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해요. 첫째, 자율성. 내 행동을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둘째, 유능감.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셋째, 관계성.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람의 동기는 급격하게 꺼져요. 그런데 잔소리가 뭘 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부숴요. 이력서 넣었냐? 이 한마디가 자율성을 깎아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말해버리면 내 선택이 아니라 엄마 지시가 돼버리거든요. 중소기업이라도 넣어봐라. 이 한마디가 유능감을 무너뜨려요. 준호 귀에는 내 수준의 대기업은 무리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다툼이 반복되면 관계성이 깨져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의 반복적인 비판이나 과도한 간섭에 노출되면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과하게 활성화돼요. 쉽게 말하면 감정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동시에 논리적 사고, 자기 통제,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억제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잔소리를 들으면 머리로는 맞는 말이지 해도 뇌가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 엔진을 켜놓고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엔진은 돌아가요. 아들도 알아요. 취업해야 한다는 거, 결혼도 해야 한다는 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잔소리라는 브레이크가. 엔진 소리만 요란하고 차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연료만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지잖아요. 엔진은 켜져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냐? 그래서 더 세게 밟아요. 근데 밟는 건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에나 세대의 부모들은 하나의 공식을 갖고 살았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진짜 작동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고, 대학 나오면 취직되고, 취직하면 월급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애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상철 씨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 공식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같은 공식을 줬어요. 열심히 해라. 노력하면 된다. 움직여라. 근데 지금은요, 같은 지도를 들고 있는데 길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애나가 들고 있는 지도에는 노력, 취업, 결혼, 안정이라는 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민수와 준호가 실제로 서 있는 땅에는 그 길이 없어요. 아예 지워져 있어요. 새 길은 있긴 해요. 근데 그 길에 들어서려면 유학 경험, 어학 점수, 인턴 경력, 그리고 2, 3억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애나의 공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곧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사실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애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지도를 들고 더 크게 외쳐요. 이쪽으로 가. 이 길이 맞아. 아들들은 알아요. 그 길이 없다는 걸. 근데 엄마한테 엄마, 지도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차마 말 못하는 아들, 멈출 수 없는 엄마. 이게 애나네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유독 한국에서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성인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있어요. 캥거루족도 있고 취업난도 있고 결혼 기피도 있죠. 근데 한국은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놓지 못해요.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끝나지 않아요. 취업시켜야 하고 결혼시켜야 하고 집 마련까지 도와줘야 비로소 부모 노릇 다 했다가 돼요. 아나가 민수한테 소개팅이라도 나가봐라 하는 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나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예요. 큰아들 장가 못 보낸 엄마.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동창 모임에서, 시장에서, 아는 사람 만날 때,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큰아들은 결혼했냐? 이 한마디가 아나의 가슴을 얼마나 찌르는지 아들들은 몰라요. 중국 문화권 연구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내 아이는 내 성적표다. 한국도 똑같아요. 자녀의 취업, 결혼, 성공이 부모 자신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나는 아들들의 인생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자기 인생까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한국의 노동시장은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나와 상철 씨가 젊었을 때는 고도 성장기였어요. 1980에서 90년대. 경제가 매년 두 자릿수로 컸고 일자리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고졸이어도 공장에 들어가면 기술 배워서 반장되고 반장되면 월급 올라서 전세 놓고 결혼하고 그 공식이 실제로 작동했어요. 지금은요? 2025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월급이 593만 원이에요. 중소기업은 298만 원이고요. 거의 정확히 2배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이 12.1%밖에 안 돼요. 나머지 81%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길 뿐이에요. 준호가 왜 대기업만 고집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한번 중소기업에 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준호는 데이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호의 눈높이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게임의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청년 구직자의 62%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어요.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15%도 안 됐고요. 그런데 대기업, 공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돼요. 62%의 청년이 10%의 문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의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면 평생 갇히니까 못 가는 거예요. 민수는요, 그 좁은 문을 가까스로 통과한 사람이에요. 지방직 공무원,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월급 220만 원으로 결혼 자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2, 3억. 전세든 월세든 신혼 살림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민수가 계산을 못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너무 잘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의 가족은 서로를 놓아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서양에서는 18살이 되면 집을 나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모도 기대하고 자녀도 원하죠. 한국은 달라요. 대학도 집에서 다니고 취업 준비도 집에서 하고 취업을 해도 돈 모으려고 집에서 살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질 타이밍이 구조적으로 없어요.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 없는 25세에서 39세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0.6%예요. 20대 후반만 보면 57%고요. 이 사람들이 다 게으른 걸까요? 아니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59.3%가 월세 생활이에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내야 해요. 그러니 부모 집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인 선택이 가족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어요. 부모는 매일 아들을 보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고, 아들은 매일 잔소리를 들으니까 방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아들,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내는 부모.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나네 집이 딱 그래요. 한 지붕, 네 사람, 네 개의 외로움. 이건 아나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잘못도 아니고 준호 잘못도 아니에요. 상철 씨 잘못은 더더욱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가족에게 준 게임판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판 탓만 하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나도 그걸 느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상철 씨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저녁 뉴스까지 못 버텨요. 민수는 방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어요. 뭘 하는지는 몰라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준호는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력서를 쓰는 건지 유튜브를 보는 건지 아나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또 싸우니까요. 아나는 부엌 정리를 끝내고 식탁에 앉았어요. 불은 끄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물기 마른 행주를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4사람이 앉았던 식탁. 수저 4벌, 밥그릇 4개. 밥상은 아나가 차렸고, 대화는 아나가 시작했고, 싸움도 아나가 시작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매일 같은 말을 할까? 이력서 넣었냐? 소개팅 나가봐라. 좀 움직여라. 이 말들을 아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했을까요? 민수가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때 아나는 울었어요. 기뻐서요. 이제 됐다. 이제 한시름 났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아나의 입에서 나온 건 이제 결혼해야지 였어요. 취업이 되면 결혼, 결혼이 되면 손주, 손주가 태어나면 또 뭔가. 끝이 없었어요. 아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나는 아들이 뭘 해도 만족한 적이 있었나? 민수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제발 붙어라 했고, 붙었을 때는 이제 결혼이다 했고, 결혼 안 하니까 소개팅이라도 나가라 했어요. 준호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다닐 때는 취업 준비해라 했고, 졸업하니까 이력서 넣어라 했고, 대기업만 넣으니까 중소기업이라도 넣어라 했어요. 아나의 말은 항상 다음 단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들의 단계를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아나는 자기 엄마가 떠올랐어요. 아나의 엄마도 그랬거든요. 시집은 언제 가냐? 애는 언제 낳냐? 둘째는 안 낳냐? 큰애는 공부 좀 시켜라. 아나는 그 말들이 싫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싫었어요. 엄마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아나가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싫었던 엄마의 입이 어느새 내 입이 되어 있었어요. 아나는 행주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아들들이 걱정돼서 잔소리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아들들한테 그 불안을 쏟아낸 걸까? 솔직히 둘 다였어요. 걱정도 진짜예요.
68살 남편이 일용직 나가는 걸 매일 보면서 불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나가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서류를 대신 넣어줄 수 없고, 면접을 대신 볼 수 없고, 결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들들이 처한 현실은 아나의 잔소리로는 1mm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잔소리를 하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관계가 멀어져요. 아나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요즘 눈을 안 마주친다는 걸. 준호가 이어폰을 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상철 씨가 새벽에 한숨을 쉬는 걸.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2억을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대기업 자리를 구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아나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일 아침 식탁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아니 어쩌면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 아나는 그날 밤 부엌불을 끄면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내일은 한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자. 딱 하루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나처럼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치고 있는 부모들. 오늘 드리는 처방전은 3가지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내일 아침 식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처방전. 너는 왜를 나는으로 바꾸세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만든 나 전달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가 준호한테 너는 왜 이력서를 안 넣냐 하면 이건 너 메시지예요. 준호 귀에는 너는 문제가 있다로 들려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방에만 있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결혼 안 하면 어쩔 거냐? 대신에 엄마는 네가 외로울까 봐 가끔 마음이 아프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너 메시지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위협해요. 그러면 3장에서 말한 심리적 반발이 작동하죠. 방어벽이 올라가요. 근데 나 메시지는 공격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아,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 있어요. 상황, 내 감정, 이유. 상황은 네가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내 감정은 엄마는 마음이 무겁다. 이유는 혹시 힘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이 3조각만 조합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평생 너는 왜로 말해왔으니까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입에서 너가 나오려고 하면 나는으로 바꿔서 시작하세요. 3초예요. 딱 3초. 첫째 주는 하루에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둘째 주부터는 잔소리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너 메시지인가? 나 메시지인가? 한 번만 점검해보세요. 물론 이게 한국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의 부모 세대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랑한다도 잘 안 하는데 나는 걱정돼서 마음이 아프다를 어떻게 말하냐고요? 어색해도 돼요. 서툴러도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하던 화살이 내 마음을 향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처방전. 하루 한 번도 아들 행동에 언급하지 않는 날을 만드세요. 이름을 붙이자면 관찰 없는 하루예요. 아나처럼 성인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는 매일 아들의 행동을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은 먹는지, 노트북을 켜는지, 이력서를 쓰는지, 나갈 준비를 하는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이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일어났냐? 하루 종일 뭐 했냐? 오늘도 안 나가냐? 이 말들이 전부 관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아들이 뭘 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보세요. 일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편한 날 하루. 준호가 12시에 일어나도 아무 말 안 해요. 민수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어도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무관심이 아니에요. 자율성을 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자기결정성 이론 기억나시죠?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이건 내 선택이다 라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잔소리가 없는 하루를 경험하면 아들의 뇌에서 브레이크가 풀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준호가 더 늦게 일어나고 민수가 더 오래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자유를 되찾은 뇌가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처방전에서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나 자신이에요. 하루 종일 아무 말을 안 하면 아나의 머릿속에서 불안이 올라올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저 아이가 더 안 움직이면 어쩌지? 그 불안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게 아나가 매일 잔소리를 했던 진짜 이유거든요. 불안이 올라와도 입을 열지 않는 연습. 그게 이 처방전의 핵심이에요. 첫 주는 일주일에 하루만. 둘째 주부터는 이틀로 늘려보세요. 아들의 행동이 바뀌기 전에 식탁의 공기가 먼저 바뀔 거예요. 그 공기가 바뀌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전. 아들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엄마 자신의 삶을 하나 시작하세요.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처방전이에요. 아나의 하루를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낮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틈틈이 아들들 눈치 보고, 저녁에 밥 차리고, 밤에 걱정하다 잠들어요. 아나의 하루에 아나 자신은 없어요. 아나의 시간은 전부 남편과 아들들에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은 자녀의 삶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리 통제 욕구라고 해요.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을 대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가 잔소리를 멈추려면 잔소리를 참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구체적으로요. 부산의 구청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가, 서예,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 수업.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 2만 원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취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아나의 뇌를 위한 처방이에요. 아나가 아들 걱정을 할 때 뇌의 불안 회로가 활성화돼요. 이 회로는 한번 켜지면 스스로 꺼지지 않아요. 다른 자극이 들어와야 비로소 전환이 되거든요. 새로운 활동을 하면 뇌가 다른 데 집중하게 돼요. 불안 회로가 잠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아나의 세계가 넓어져요. 지금 아나의 세계는 부엌과 거실과 아들 방문 앞이에요. 그 좁은 세계 안에서 같은 걱정만 돌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을 만나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 한마디가 아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첫째 주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하나만 알아보세요. 등록 안 해도 돼요. 뭐가 있는지만 보세요. 둘째 주에는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게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나를 위한 거예요. 아나가 자기 삶을 되찾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들한테 할 말이 줄어들어요. 할 말이 줄어드니까 식탁이 조용해지고, 식탁이 조용해지니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이 와요. 엄마, 요즘 어디 다녀? 그 한마디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대화가. 시대를 바꿀 순 없어요. 대기업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고 결혼 비용을 낮출 수도 없어요. 근데 세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말의 방향을 바꾸고, 입을 닫는 연습을 하고, 내 삶을 하나 시작하는 것. 작아 보이죠?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식탁 위의 공기를 바꾸고, 공기가 바뀌면 방문이 열리고, 방문이 열리면 가족이 다시 서로를 보게 돼요. 이틀만 해보세요. 이틀이면 몸이 기억해요. 아, 말을 안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 경험이 쌓이면 잔소리는 줄어들고 대화가 늘어나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나는 역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수저를 놓았어요. 달라진 건 하나였어요. 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아나는 소개팅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었어요. 준호가 10시에 나왔어요. 아나는 이력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을 데워줬어요. 상철 씨가 현장 나가면서 다녀올게 했어요. 아나는 좀 쉬지 대신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조용했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좀 조용하네? 아나는 웃었어요. 대답은 안 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대기업 합격 문자가 온 것도 아니고 소개팅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상철 씨가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식탁 위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뀐 거예요. 잔소리 대신 침묵이 왔고 그 침묵은 차가운 게 아니라 조용히 따뜻한 거였어요.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대기업 문은 여전히 좁고 결혼 비용은 여전히 높고 남편의 허리는 내일도 아플 거예요. 근데 아나는 알게 됐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위의 한마디라는 걸.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라는 걸. 아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 잔소리를 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방법을 바꾸면 돼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보여주면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